네, 그러면 전주대학교 이야기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인문 교양 강좌에 저희가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가 기술 편집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 11시부터 1시간씩 5주에 걸쳐서 준비한 그 강의안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일단 대중 강좌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강의안을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좀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전공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강의안을 만들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 강의 끝난 후에 언제든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편집 시대의 예술 작품 그러면 일단 아마 혹시 발터 베냐민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이라는 발터 베냐민의 유명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에세이를 떠올리셨을 거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술 편집 시대 예술 작품이라는 이 제 강좌명을 정한 것은 발터 베냐민을 어떻게 보면 좀 오마주한 걸 수도 있고요. 또 발터 베냐민이 20세기 초에 그 사진기라든지 축음기, 영화의 등장으로 기술복지 시대라는 새로운 그 어떤 용어, 매체미학적 용어를 만들어냈다라면 저는 거기서 착안해서 기술 편집 시대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21세기의 예술 작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저를 좀 간단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저는 지금 전주대 한국어문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기술 편집 예술을 강의하고 있고요. 제 주된 관심사는 정부 주식화 사회에서 인문학이 어떻게 새로운 현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를 그 인문공학이라는 관점에서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1주차 주제는요. 예술 개념의 변천인데 예술이라는 것이 뭐 우리 알다시피 원시 종합예술부터 최근의 디지털 예술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예술 개념은 과연 언제든지 절대적이었고 고정됐었나? 그렇지 않았죠. 시대에 따라서 예술 개념도 변천해 왔는데 그 예술 개념의 변천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술 편집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어떤 인식적인 틀을 좀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술 편집 예술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두 개의 그림 때문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 아마 미술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누구나 다 렘브란트를 딱 떠올리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사실은 렘브란트가 그린 게 아니라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한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AI가 그림을 인간의 어떤 그 그림을 화풍을 모사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이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 이전에도 구글이라든지 여러 IT 회사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IT 기술을 좀 과시할 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AI가 그림을 뭐 인간의 화풍을 흉내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그렇게 신선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 4월 13일 날 이 그림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공개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렘브란트 전문가들에게 자, 우리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렘브란트의 새로운 그림이 발견됐으니까 와서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 전문가들과 이제 미술 비평가들이 모였죠. 모였더니 모인 그 방 안에 이 그림이 전시가 돼 있고 이건 누가 봐도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 아니라 AI가 그렸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AI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AI의 그림은 인간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에 사용된 AI는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즉 그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뭐 346점 정도의 렘브란트 그림을 일단 딥러닝 기술로 그 AI가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스스로 렘브란트 작품을 분석했더니 흰색 깃이 있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모자를 썼으며
수염이 난 30대에서 40대의 백인 남성의 초상화를 그리겠다고 스스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속 남성은 얼굴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도 AI입니다. 즉 인간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누가 봐도 렘브란트 그림이라고 느낄 만한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만 났었는데 뉴욕 크리스트 경매에서 약 780억 예, 낙찰된 그림입니다. 780억이라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전위예술가의 작품이냐 아니면 뭐 굉장히 어, 예술계에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냐 그게 아니고요. 디지털 아티스트인 비플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가 한 13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대부분 컴퓨터의 그림판이나 이런 뭐 포토샵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14년 동안 그린 그림 5천 개를 약 꼴라지 형식으로 하나 이게 이어 붙여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첫 나날들, 첫 5천일이라는 제목의 디지털 회화 작품을 경매대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이 NFT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요즘에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경매장에 나왔는데 이게 780억의 경매가 될 거라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가치가 정말 780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예술로 인정받게 되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그 밑에는 메세나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종의 디지털 회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크리스트 경매장이나 소드베 경매장이 아니라 이 메세나스라고 하는 이 디지털 플랫폼에 가면 여러 가지 회화 작품들을 경매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그 중개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인데 이게 왜 놀랍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을 하나 산다 그러면 그 그림 하나를 사기에는 너무나 비싸잖아요. 뭐 피카소 그림은 100억, 200억씩 할 테니까. 근데 이 메세나스는 그림을 마치 주식처럼 전체 그림이 아니라 그 전체의 뭐 한 100분의 1, 200분의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그림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이제 경매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처럼 투자를 하고 그것도 지분을 쪼개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회화라고 하는 것 또는 경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이제 플랫폼이 등장한 겁니다. 제가 이 넥슨 엠브레 프로젝트라든지 이 비틀의 그림을 보면서 물론 저는 문학 전공자지만 어떻게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예술로 지금 논란이 되면서 아,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 결국은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들, 관습들을 많이 바꿔 놓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예술에 대한 인식이나 관습이 바뀌게 되면 예술 자체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바로 거기서 제가 이제 기술 편집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주차 강의가 이제 예술 개념의 어, 변화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시 종합 예술에서 중세 예술까지 예술 개념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원시 종합 예술이라는 것은 뭐 발라드 댄스라고 불리는데요. 지금처럼 뭐 음악, 무용, 뭐 그림, 건축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이나 신앙이나 제의적인 방식의 어떤 축제로서 모든 예술이 하나의 종합적인 형태로 표현된 걸 우리가 원시종합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이 원시종합예술이 예술의 맨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이 원시종합예술에서부터 도구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문학은 이제 문자라는 도구가 만들어지고요. 이 회화는 이제 물감이라는 도구가 만들어지고, 음악은 악기라는 도구가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예술이 분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종합예술 형태를 띠다가 그것이 기술의 발전이나 도구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 예술의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시대 구분을 할 때 고대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예술적인 진앙지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예술의 어떤 기본 개념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고대 그리스의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예술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만들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예술을 뜻했던 용어는 테크네라는 용어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을 뜻하는 테크닉이라는 그 용어의 이제 어원인 셈이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 숙련된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급적인 활동, 육체적 활동, 뭐 이런 부분으로 예술에 대해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텍스네라는 것을 예술과 동의어로 봤을 때는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쌓인 기술과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하고 고대 그리스인 생각했던 예술하고 뭐가 다르냐? 고대 그리스인들은 창의성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몫이냐? 신의 몫이다. 신만이 창의적인 예술을 할 수 있고, 인간은 뭐만 할 수 있느냐? 오로지, 오랫동안의 어떤 숙련과 경험에 의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테크네와 뮤지케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의 두 개의 어떤 예술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테크네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봤고요. 뮤지케는 신의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들만이 창의적이고 영감을 얻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뮤즈라고 하는 신들이 등장하죠. 여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기억의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9명의 여신을 우리가 뮤즈라고 하는데, 뮤즈 또는 무사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뮤즈가 바로 이제 학문과 예술의 여신들로 알려져 있죠. 문학,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뮤즈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뮤직이라고 하는 음악의 어원도 바로 이 뮤즈라고 하는 그리스의 여신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왜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사이에서 뮤즈가 태어났을까?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기억이라는 것,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건 결국 뭐냐? 물론 정신적 활동이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관념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 아마 그래서 뮤지의 어머니가 그 기억의 여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시대에는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이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라면, 근데 로마로 넘어가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로마는 우리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말도 있듯이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를 굉장히 연결지어서 많이들 이해를 하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냐?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리스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식민지의 문화라고 해서 오히려 로마의 문화를 그리스에 강제로 이식하거나 아니면 그리스의 문화를 뭐 말살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로마화 시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그리스의 문화가 곧 로마의 문화로 이제 이식되면서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리스의 문화가 굉장히 어떤 그런 숙련이라든지 그런 오랜 경험 이런 거에서부터 그 유발한 그런 테크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로마의 문화나 로마의 예술도 그런 부분은 같은데 그리스인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그래서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 그러면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수로망이라든지, 그러니까 로마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다 실용적이면서도 인간의 실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리스의 예술이 조금 이상적인 부분에 뭐 제우스라든지 그리스 신화와 이제 그리스의 예술이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이 됐다면, 로마 예술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 예술이 이렇게 그리스와 로마에서 고대 예술의 어떤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예술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르가 탄생을 하는데, 바로 서사시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여러분들 서사시라고 하면은 아마도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맞습니다. 이 호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서사시죠. 근데 이 호머의 이 두 작품이 문자로 기록되고 그게 지금 서양 문학의 가장 뛰어난 고전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로마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로마인들이 호머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문자로 기록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귀족 자제들을 위한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사립학교 같은 데죠. 그런 귀족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하나의 이제 교과서처럼 텍스트로 사용해서 읽고 뭐 고전 강독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호머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양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서사시라는 건 뭐냐? 자연이나 사물의 창조, 뭐 신의 업적 이런 것들을 이제 산문의 형태가 아니라 리듬을 갖고 있는 운문의 형태로 기록 운문의 형태로 이제 구술되다가 그것이 문자로 기록된 걸 서사시라고 그러는데요. 뭐 그리스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서사시가 있고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이 서사시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시, 극시와 함께 이제 시의 3대 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서사시의 어쨌든 맨 앞자리에 호머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림의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그 장 오기스트 앵그르라고 하는 화가가 1826년에 루브르의 어떤 천장을 장식할 그림을 의뢰받고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호머루스의 예찬이라는 제목입니다. 즉 호머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앵그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가운데에 보시면 이 가운데에 이제 제우스 신처럼 앉아 있는 바로 이 사람이 호머이고요. 그 위에 승리의 여신이 그에게 월계관을 씌우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호머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중앙을 응시하고 있고 또는 이제 이쪽 관객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그려지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시대를 초월해서 서구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로마의 뭐 베르길리우스라든지 아니면 단테, 요 밑에 보면은 섹스피어도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뭐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라퐁데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고대와 중세의 서양의 어떤 그런 예술가들을 이 호머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좌우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 그림 하나를 상징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이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 서구문학사에서 호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서사시라는 것이 서구문학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밑에 그림은 이거는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아스라고 하는 서사시의 일종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이 바로 트로이의 장군인 아이네이아스라는 장군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이 일어나서 트로이가 패망을 하죠. 이거는 이제 아이네이아스가 가족들을 데리고 패망한 트로이에서 탈출하는 바로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아이네이아스를 누구로 보냐면 로마 제국의 시초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바로 이 트로이의 그 장군이었던 아이네이아스가 어떻게 보면 망명을 해서 영토를 새로운 영토에 정착해서 거기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건데요. 바로 이 베르길리아스의 이 아이네이아스라는 이 서사시가 사실은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서사시인데 저는 이 베르길리아스의 이 아이네이아스가 사실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서사시의 전통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즉 로마를 대표하는 이 서사시는 호머의 서사시에서 굉장히 깊은 영감과 어떤 자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로마도 우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로마 제국을 건국한 건국 영웅에 대해서 한번 서사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베르길리네스의 아이네이아스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모든 예술의 어떤 창작은 모방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호모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이 또는 그 베르길리아스라는 새로운 작가에 의해서 새로운 서사시가 발생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중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예술이 실용적이었고 기술적이고 뭐 이런 숙련과 경험이라는 부분에 좀 치우쳐 있었다면요. 중세 시대 때 예술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종교와 신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권력 또는 권위적인 세계 안에서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세를 뭐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주로 교회, 즉 종교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문화예술이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나 성당 같은 것이 이제 중세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공간이었고요. 따라서 중세시대 때는 개별 회화나 조각보다는 교회나 성당을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아니면 천장이나 이런 벽화 같은 그런 장식으로서의 교회나 성당에 장식하는 장식으로서의 예술이 이제 중세시대 때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노트르담 성당이라든지 오른쪽 왼쪽 하단에 있는 거 퀼른 대성당 같은 이게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 건축물들인데요. 이 건축물은 단순히 그냥 건축의 외형뿐만 아니라 건물, 이 성당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세를 대표하는 이제 조각이라든지 회화 작품들이 어, 어떻게 보면 장식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설명하는 그 예술 사가들은 중세시대 예술을 뭐라고 보냐면 퇴보라거나 아니면 암흑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기였다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중세시대의 예술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의 영역으로 뭐를 끌어들였느냐? 그게 바로 정신의 시각화라는 겁니다. 즉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관념이잖아요. 관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관념의 세계를 사실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나 로마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중세 시대 때 많은 화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종교적인 뭐에서 수태고지라든지 성모 마리아라든지 뭐 예수님의 순환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관념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추상적인 영역들을 회화나 조각이나 건축의 형태로 표현했다. 그래서 중세 예술을 정신의 시각화라는 측면에서는 예술의 어떤 개념이나 예술의 관습적인 측면에서 고대 예술과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중세의 어떤 예술들이 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렸고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예술로 표현했다라면 중세인들은 그들이 느낀 것을 예술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에서 알고 있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 자, 이거는 이집트와 그리스와 중세인의 예술관의 차이이면서 동시에 뭐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느냐? 예술에 대한 관습적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라면 그것을 충분히 예술의 세계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중세인들은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대로 그 다음에 이제 중세와 근대 사이에 르네상스가 있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 재생이나 부활이라는 의미의 이제 그 르네상스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는 것, 뭐 이렇게만 사실, 접근을 하면 르네상스에 대한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중세시대 때 어떤 신 중심의 어떤 그런 예술관에서 신이 아니라 인간을 그 예술의 중심으로 놓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성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예술적 모토로 삼았던 것이 이제 르네상스 예술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뭐 유명한 그림이죠. 모나리자라는 그림도 그 이전까지는 사실 중세시대 때의 회화나 초상화에는 신이나 아니면 신적인 어떤 인물들이 그림의 주인공이었다면 다빈치는 그 자리에 이제 인간이었던 귀족의 귀부인이었던 모나리자라고 하는 한 인간 여성을 화폭에 담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제 예술의 중심에 놓게 되는, 물론 뭐 여기는 원근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
근대 회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많은 예술적인 장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중심의 금욕주의적인 중세의 예술관이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 탄생 배경에 보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대가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것이 지금은 뭐 하나의 국가지만 중세 때는 다양한 작은 도시들이 각각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틀을, 뭐 피렌체라든지 베니스 같은 그런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이탈리아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해상 중개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부가 쌓이게 되면서 어, 나중에 이제 근대에 등장하는 부르주아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신흥 계급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도시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신중심의 어떤 절대 권력이 몰락하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자유주의 사상이 널리 이제 그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예술적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도 그런 경제적, 정치적인 것과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근대에 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예술관념이 근대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인간은 스스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테크닉과 뮤지컬을 구분하면서 인간의 영역에 창의성이라는 것을 두지 않았잖아요. 창의적인 영감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신들만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근대에 오면서 그렇지 않다. 근대가 이제 이성중심주의가 나오고요. 근대의 어떤 그런 계몽주의 철학이 등장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같은 그런 철학적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인간도 충분히 스스로 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인간도 창의적이고 어떤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근대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예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관념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바로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인아트라고 하는 아트를 또는 파인아트는 순수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순수예술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근대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화, 조각, 건축, 시, 음악, 무용 이렇게 6개의 이제 순수예술의 장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회화, 조각, 건축, 시, 음악, 무용을 파인아트라고 규정짓고 이것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본령이다라고 한 것도 바로 17세기, 18세기 근대의 어떤 미학자들, 근대 예술 철학자들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칸트가 고대 그리스의 테크네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잖아요. 근데 칸트는 거기다가 그래 예술도 기술이야. 그런데 고대 그리스는 생각했던 그런 물질적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이거나 현실적인 기술이 아니라 예술은 어떤 기술이냐? 미적 기술이다라고 해서 기술은 기술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술과 예술의 기술을 분리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칸트의 어떤 미적 기술, 그 다음에 순수예술의 탄생 이런 것들이 근대의 예술과 예술가의 개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화라고 하는 시각예술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중세 때나 그 르네상스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근대 회화들이 등장하는데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밀레의 만종이라든지 또는 얀벤 후이엔의 네덜란드 마을 풍경 같은 이런 작품들이 근대 이제 회화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특히나 이 얀벤 후이엔의 이 네덜란드 마을 풍경은요. 그동안 회화에서는 인물을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이거나 신화적인 세계가 회화의 주된 모티브였는데 이 얀벤 후이엔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풍경들을 일종의 풍경화가 되는 거죠. 이 풍경화라는 것이 중세 때까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풍경화라고 하는 새로운
회화적인 이제 영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왜 이런 풍경화가 등장하게 됐느냐? 결국 인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적인 삶과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이 일상적인 자연들이 예술의 어떤 소재, 예술의 모티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대 이후부터.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과 일상의 삶을 소재로 한다거나 아니면 풍경화가 등장하고 환상적인 세계에서 현실적인 세계로, 물론 나중에 다시 추상의 세계로 넘어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환상에서 현실로 이렇게 이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근대 회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술사조의 이제 회화, 시각예술 측면에서 보면 예술사조의 변화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근대 그림 우리가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즉 산업혁명은 물질적 혁명이라면 이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혁명인데, 이거는 정신적 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결국 중세적인 질서나 어떤 전통들이 이제 완전히 근대적인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인데요. 그래서 이 서양 근대 예술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시각예술의 어떤 장르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술사에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시민혁명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자유로운 주제를 찾는,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낭만주의는 지금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바로 이 지금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이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보시면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조난을 당한 거잖아요. 이 뗏목 위에서 삶과 죽음의 어떤 그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격렬한 그런,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살고 싶어하는 의지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의 평범한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전에 신과 종교라고 하는 영역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예술이, 그것이 이제 일상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고뇌나 번민 같은 것들이 화폭에 담아지게 되면서 낭만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주의는 여러분들 아까 그 밀레의 만종도 뭐 사실주의 작품이고요. 또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주의, 즉 서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제 그려내는 것이 사실주의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인상주의라고 하는 시대가 개막이 되는데, 이 인상주의가 왜 근대 회화에서 다른 무슨 뭐 낭만주의라든가 고전주의나 사실주의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이 인상주의가 근대 회화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나 역할이 다른 사조보다 훨씬 더 큰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인간이 또는 회화가 기술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한, 제가 이제 기술 편입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기술과 도구의 발전이 예술에 어떻게 서로 연동되었는가가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시대의 예술 작품 이해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면, 바로 이 인상주의 작품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술과 도구의 발전이 실제 시각 예술의 어떤 화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인상주의는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대상의 재현에서 주관적 인상의 표현으로 바뀌는 걸 인상주의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빛과 대기, 이제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형되는 회화의 조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회화의 조형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빛이라든지 그림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사실은 뒷받침이 돼야 되느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물감이 발명돼야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투부형 물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투부형 물감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투부형 물감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튜브의 물감이 담겨져 있고, 그를 팔레트 위에 그 투부형 물감을 짜서 거기서 이제 혼합을 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죠. 이런 투부형 물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17세기, 18세기부터예요.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부형 물감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전에 회화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색상들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고, 새로운 기법들, 뭐 손으로 문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연하게 표현한다거나 약간 어떤 빛의 느낌을 나는 그런 식의
어떤 회화적 기법들이 물감 기술, 즉 안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화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 중에서 우리가 사물을 재현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어떤 창작 방법론이 바뀐 것에서 비롯됐지만 그 창작 방법론에는 그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안료 기술의 발전과 서로 연동되면서 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인상주의 그림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즉 기술이 예술에 끼친 영향을 이야기할 때 인상주의도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에 이제 우리가 서사시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고대부터 중세 때까지 오면서 문학이라는 것은 여전히 뭐 노래로 불려지거나 아니면 운율이나 리듬을 갖고 있는 그런 운문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든지 뭐 돈키호테까지도 소네트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고 또 그것이 이제 무대 위에서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소설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소설이야말로 근대가 만들어낸 근대의 가장 독자적인 예술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술에 비해서 문학은 근대와 같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소설이 탄생하게 된 데는 뭐 당연히 산업사회가 발전하게 되고요. 또 도시가 이제 형성되면서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신흥 권력 계층이 탄생하게 되고 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신문이 보급되게 되고 신문이 보급되니까 그 신문을 매개로 한 신문 연재 소설이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설의 독자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또 중세 때까지 로망스 문학이 지나치게 환상적이고 뭔가 좀 이상적이었다라면 소설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또는 이 소설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민족국가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중세 때까지는 라틴어라고 하는 권력어가 전 유럽에 물론 뭐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도 있었지만 라틴어가 권력어로서 그 기능을 행사했다라면 근데 이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각각의 나라들이 민족국가 즉 독일어를 쓰는 독일인들이 모인 나라가 독일인 거고요. 영어를 쓰는 뭐 앵글로 색슨족이 모인 나라가 영국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고 자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민족 의식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게 되고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민족어로 쓰여진 그 민족의 사람들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서라든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 또 표현할 수 있는 문학이 필요했던 거죠. 민족어로 쓰여진 민족 이야기 이게 바로 소설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 근대 문학, 최초의 근대 문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데카메론까지도 가지만 사실은 서양 근대 문학을 영문학사에서는 최초의 근대 문학을 누구로 보느냐? 다니엘 데포가 1719년에 창작한 로빈슨 크루소를 최초의 근대 문학이라고 영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영문학사, 사실은 뭐 서구문학사가 영문학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왜 이 로빈슨 크루소가 최초의 근대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느냐? 자, 로빈슨 크루소 다 아시잖아요.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거기서 나중에 다시 그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무인도에서 지낸 어떤 일종의 모험담을 그려낸 건데, 이 로빈슨 크루소가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 그가 이성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베어도 집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노예도 이제 하인처럼 부리는 노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즉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무인도에서도 그 이성과 합리성을 잃지 않으면 그는 언젠가 다시 고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명국가로 복귀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빈슨 크루소를 뭐라고 보느냐? 영국인들이 쓸 수 있었던, 그 당시 영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뭐 알다시피 대항해 시대 이후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인들의 진취성, 모험 정신, 불굴의 의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전형적인 영국인을 통해서 형상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영국인들에게 하나의 민족적인 자긍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빈슨 크루소는 민족어로 영어로 쓰여진 영국 사람들이 읽는
어떤 그런 영문 소설이었지만 그것이 근대 이후에 전 유럽인들이 갖고 있었던 근대적 이성이나 근대적 합리성을 상징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로 노비슨 크루스가 자림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서양 근대 문학에서 노비슨 크루스가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물론 근대와 현대의 기점을 언제부터를 현대로 잡을 것이냐는 사실 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18세기 말, 뭐 19세기로 보는 예술사학가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9세기 말에는 20세기를 현대의 시작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매체미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기술의 어떤 발전과 예술의 그런 연관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그 현대를 규정한다라고 그러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즉 사진이라든지 발토베냐민이 기술복제 기술이라고 말했던 복제 기술을 얘기했던 사진이나 영화의 등장과 현대가 기술, 매체미학적 관점에서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현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현대 예술에 보면 여러분이 피카소와 뭐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현대를 대표하는 그런 작가죠. 근데 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그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15살 때 그림, 다 피카소 그림인데요. 15살 때 그린 그림, 25살 때 그린 그림, 그 다음에 89살 때 그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피카소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화풍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15살 때 그린 그림은 혹시 누가 떠올리십니까? 피카소 그림이지만 딱 피카소 그림이면서 동시에 피카소가 누구를 굉장히 모방하려고 했구나라고 떠올리는 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피카소가 렘브란토의 열렬한 뭐 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렘브란토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5살 때 그린 그림에는 렘브란토의 어떤 그 영감과 렘브란토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는 거죠. 그 어떤 그 초상화, 그 다음에 백인 남성, 그 다음에 뭐 오른쪽을 쳐다본다든지. 그런데 25살, 10년 후에는 완전히 렘브란토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단순한 렘브란토의 어떤 모방이나 그런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것에서 25살 되던 피카소는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회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89살에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피카소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만들어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현대 예술에서 왜 피카소가 중요하냐? 우리가 피카소를 입체파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카소의 그림은 2차원적이 아니라 3차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뭐 15살이나 25살 때 그린 그림은 여전히 어떤 그 캠퍼스 위에 2차원적인 인물을 그렸다라면 그 이후에 피카소의 그림들을 보면 눈, 코, 귀 이런 것들이 그 2차원적인 그 평면적 위에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흩뿌려져 있잖아요. 그럼 왜 피카소가 그렇게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렸느냐? 그건 바로 회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2차원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럼 왜 피카소가 2차원적인 회화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느냐? 바로 거기에 사진이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진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회화가 굉장히 중요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즉 재현과 모방으로서의 시각예술이 사진과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사진처럼 완벽하게 모방할 수도 없고 사진처럼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 회화가 사진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동안 근대 회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새로운 예술 활동, 예술가들, 새로운 시각 예술이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 사진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들을 그려내기 위한 것. 즉 피카소가 그린 바로 저 그림은 사진으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회화만이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념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 회화, 그러니까 현대 회화는 사실은 발터 베냐민 말대로 기술이 등장하고 그 기술이 영화의 등장도 그랬고요, 사진의 등장도 그랬고요, 축음기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 목소리, 문자, 그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매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에. 그게 라디오, 축음기, 영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예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우리가 모방과 재현이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했다라면 현대에서는 그것에서부터
무언가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이 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탈주라는 표현이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술이 그동안 억눌러 왔던 예술의 오랜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피카소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피카소와 동시대를 살았던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예술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붓에다가 물감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잭슨 폴락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린 그림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잭슨 폴락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모방하려고 그러고 재현하려고 그러고 머릿속에 무언가 스케치를 담은 다음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표현하는 건 예술이 아니다. 예술은 뭐냐?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잭슨 폴락은 그냥 페인트통에다가 잉크를 넣은 다음에 페인트통에 구멍을 뚫고 그 페인트통을 막 이렇게 흔든다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들이 잭슨 폴락에 의해서 시도가 된 거죠. 밑에 있는 앤디 워홀은 더 놀랍습니다. 앤디 워홀은 인간이 스스로 붓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은 머릿속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 머릿속에 있는 이상을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끄집어내는 순간 그 예술적 이상의 세계는 파괴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직접 붓을 잡아서는 안 되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기술자들에게 컨셉만 설명해주고 머릿속의 이상에 가장 가깝도록 기술자들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가는 컨셉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림을 그리는 건 기술자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앤디 워홀의 굉장히 앤디 워홀 팝아트가 갖고 있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은 이제 일종의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워홀 팩토리라고 하는 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자신이 컨셉을 잡으면 실제 작업은 직원들이 하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파나라고 해서 뒤에 이제 그 유명한 그 마릴린 monroe 연작인데요. 파나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막 찍어내죠. 물론 뭐 파나라는 게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앤디 워홀이 그렇게 무한대로 찍어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예술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리지널리티였는데 앤디 워홀은 팝아트를 통해서 일단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 실험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술은 예술가가 하는 건데 앤디 워홀은 이걸 왜 내가 해? 내가 하는 순간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가는 실제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컨셉만 잡고 그 실제 작업은 기술자가 하면 돼. 자, 앤디 워홀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제가 맨 앞에 얘기했던 AI가 그림을 그린다. 자, 이게 예술일까 예술이 아닐까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 굉장히 그 예술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앤디 워홀의 어떤 팝아트를 떠올려 보면 이건 사실은 앤디 워홀의 팝아트나 AI가 그림을 그리는 거나 비슷한 맥락일 수 있죠. 예술가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컨셉만 잡으면 그림은 누가 그리냐? AI가 그리는 거야. 우리가 앤디 워홀의 팝아트를 하나의 예술 인정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계술편집 예술에서의 AI가 그리는 그림도 예술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상호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20세기 들어와서 재현과 모방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술은 변하지 않았는데 예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세기 예술의 특징이죠. 20세기 예술을 이야기할 때 근대가 계몽주의라든지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 같은 그런 철학적 담론들과 근대를 이해한다면 당연히 20세기 현대는 또 철학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데요. 20세기를 규정 지을 수 있는 철학적 배경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즉 근대성에 대한 반발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나를 규정했지만 내가 정말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존재인지 그래서 절대 이성에 대한 회의라든지 모더니즘 세계관에 대한 반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오로지 철저히 모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심과 회의의 세계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철학적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절대 재현과 모방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라는 걸 이제 20세기의 포스트 모던 예술가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 탄생과 계몽주의 철학이 연결돼 있고 그것이 근대 예술을 특징 지었다면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적 배경과 그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 20세기의 새로운 현대 예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 이제 이런 새로운 현대 예술을 하나의 예술적 경향으로 특징 기우는 게 바로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거예요. 아마 아방가르드라는 말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이게 아방가르드라는 게 이제 전위, 즉 이게 이제 군대 용어로서 맨 앞줄에 서는 걸 전위라고 그러고요. 이 전위라는 것에 이제 그 외래어가 바로 아방가르드입니다.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일어난 어떤 다다이즘이라든지 초현실주의 같은 즉 기성 예술의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는 혁신적인 예술 운동을 통틀어서 아방가르드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방가르드 예술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이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뒷상이라고 하는 그 예술가의 샘이라고도 불리고 뭐 또는 분수라고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게 1917년에 이제 뒷생이 파리에서 세계 이제 일종의 세계 엑스포가 세계 이제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 박람회에 출품을 의뢰받고 이 작품을 출품을 합니다. 그런데 엑스포 그 박람회에서 이 작품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변기에다가 그 서명 하나만 달랑 써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본인의 뒷상의 서명이 아니라 보시면 머트, MUTT라고 되어 있죠. 이게 리차드 머트라고 하는 즉 뒷상의 가명입니다. 뒷상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머트라는 사람의 가명으로 이 작품을 이제 출품을 한 거예요. 그냥 기성의 변기에다가 서명만 딱 해놓고 이거를 분수 또는 샘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출품을 하니까 이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작품의 그 출품을 이제 전시를 엑스포 쪽에서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이 작품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샘이라는 작품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혹시 우리가 저도 이 샘이라는 작품이 이거 굉장히 유명하고 상징적인 작품이니까 지금도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어느 미술관에 이 작품이 전시돼 있을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작품은 지금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샘은 뭐냐? 뒷상이 자신의 작품을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진 작가에게 자신의 작품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않고 이 작품을 그냥 사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뒷상의 샘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실제 물질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니라 그 사진 작가에 의해서 찍힌 사진 한 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뒷상이 만약에 현대 예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무모하면서도 도발적인 도전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 작품이 왜 가장 상징적인 작품이 되느냐? 존재하지도 않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작품이 됐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사진 한 장만 남아있는데 우린 여전히 뒷상과 이 샘이라는 작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질적 실체는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어디에도 전시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이 뒷상의 샘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중요한 20세기의 예술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죠. 바로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현대가 그 이전의 예술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또는 새로운 예술적 인식이나 새로운 관념들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든지 또는 좀 전에 살펴봤던 피카소라든지 앤디 워홀이라든지 잭슨 폴락 같은 그런 전위 예술가들의 어떤 예술적 실천 행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대 그리스부터 근대 현대까지 어떻게 보면 40분, 50분이나 짧은 시간에 몇천 년이나 되는 예술사의 개념을 더구나 저는 뭐 예술사를 전공한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뭐 주마간산속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훑어봤지만 제가 이 기술편집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주제의 첫 1주차 주제로 왜 예술 개념의 변천을 살펴봤느냐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떻게 예술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기술편집 시대에 지금 등장하고 있죠. 아까 AI가 그린 그림도 그렇고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시나 소설을 대신 창작해주는 시대가 실제로 가능해졌어요.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가 인간을 대신해서 산문을, 소설을 만들기도 하고 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무슨 예술이야. 예술은 예술가가 해야지. 라고 또는 예술은 현실에 대한 재현이고 모방인데 이건 그게 없잖아. 예술은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독창적이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술, 디지털 회화라고 하는 또는 디지털 예술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술이 아니잖아. 우리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지만 그건 예술의 개념의 발전한 과정을 살펴보면 언제든지 예술의 기준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예술과 예술가를 새롭게 규정하고 정의 내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빌 비올라라고 하는 사람의 어, 말을 이제 그 사람이 남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술은 모든 예술 활동의 근간이 되는 열쇠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쇠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예술 활동의 근간이 되는 열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술은 우리한테 두 가지 다 준다는 거야. 예술적 영감을 주면서 동시에 예술적 영감을 방해하기도 해. 그런데 바로 이 점, 즉, 영감을 주기도 하고 영감을 방해하기도 하는 그 딜레마 사이에서 인간과 예술과 기술 사이의 긴장감. 이게 바로 예술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생명력을 부여한다. 이게 빌 비올라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특히 근대 이후에는 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있을 때 중세 근대까지는 기술은 반예술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기술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만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천이라고 봤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애써 모른 척 같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고대부터 시작해서 몇천 년 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예술은 기술과 인간과 이 사이의 긴장과 딜레마 사이에서 예술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편집 시대 또는 편집 기술이라는 것이 앞으로 문학, 음악, 회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장르들을 분명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해 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써왔던 기술과 이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다른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매체 미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5주차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1주차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조금 빨라지게 됐고, 뭐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간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혹시,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뭐 조금 더 좀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제가 강의한 내용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시간이 뭐 한 몇 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으시군요. 네. 어, 일단은 다음 주, 이거 제가 약간 이런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다음 주부터가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첫 강의는 제가 예술의 개념들을 그냥 살펴보게 본 거기 때문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하는 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이제 본령들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오늘 총 6분 정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11시에는 예술과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천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이야기문연구소가 처음으로 주관한 이 대중 강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